이거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의 핵심은 네. 남의 것을 빌려 쓴다. 남의 것을 빌려와서 그걸 합법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최소 3년 정도는 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아니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하락세로 완연하게 꺾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부동산계에 네. 양대축이 있다고 하죠. 아, 그래요? 양대 호감. 나이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네. 훈남 2명. 오른쪽 날개에는 이제 네. 불남 정태희 그래요? 있고 네. 왼쪽 날개에는 이제 너나이님이 있다. 얼굴쟁이 부자들의. 그래요? 저는 비호감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제가 하도 이제 집사라고 얘기를 좀 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불나님이 너나이님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좋게 포장해 주시네요.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는 편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도. 근데 뭐 지금까지는 불나님 말대로 또 시장이 그렇게 네. 갔잖아요. 근데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세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있죠, 생각해서 있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악독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상 아마 너나이님도 잘 볼 수도 있는데 너나이님은 라이브를 보면 같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거기서 나면 두 명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네, 저는 눈물이 나기보다는 약간 혼내는 스타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자고 막 이러는 스타일입니다.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비슷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책도 쓰느라고 좀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 뭐 책도 좀 보여주시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난달 말에서 네. 올해 이번 달 초쯤에 이제 책이 이제 예약 판매하고 네. 출간됐는데 첫 책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분은 또 책도 한 번에 두 걸 내는구나. 기초편, 실전편으로 해서 딱 교보문고 모바일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봤는데 1, 2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주셔가지고 네. 다행히도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이 책 쓴 것도 원래는 쓰자고 하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 쓰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쓰는 것도 기초랑 실전 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한 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권을 썼습니다. 부럽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얼굴이 앞에 있잖아. 저는 작년에 저도 럭키 책 출간했잖아요. 네네. 저 여기 안쪽에 있거든요. 바깥에 있으면 책을 안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 외모. 그래요. 근데 뭐 이제 뭐 구독자가 뭐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이제 다음번 책은 얼굴을. 좀 외모에 대한 뭐 좀 훈훈한 멘트 하나 해주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나 뭐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물로 보시면은 훨씬 더.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불란이 이번에 책 출간하신 거 이거 기초편이랑 실전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초편만 보면 또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뭐 이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초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부러 좀 2권으로 나눴습니다. 또 부동산계에서 사실 또 가장 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정태희 대표님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요 이제 책을 이제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 영상만 봐도 책을 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책값 아까우신 분들 이 영상 정주행하는 걸로. 자, 책에 보면 부자가 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게 뭐고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 부일라님이 운명을 좀 굉장히 바꿨다고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뭐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세뇌당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뇌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위 땀 흘려 버는 돈의 그 진정한 가치 이런 거가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나머지는 무가치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분들은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않으면 나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반대쪽이 약간 불로소득처럼. 네네네. 그래서 근로소득의 반대가 뭐 약간 불로소득처럼 보이면서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불로소득인데 그걸 그냥 뭔가 나쁘게 사기쳐서 버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날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일종의 세뇌, 뭐 좋게 표현하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뭐 주변에서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다니면서 정년퇴직해서 뭐 연금이나 이런 거 받아서 뭐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올바른 삶이라고 저도 이제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제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땀 흘려서 벌지 않고도 또 네.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네. 근로소득만으로는 벌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이제 조금씩 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가장 큰 건 그거다. 저는 이제 이걸 깨야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투자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뭐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지 네. 근로소득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계속 잘 안 되실 거예요. 뭔가 인생이 뭔가 좀 계속 돈 문제가 막 계속 생기고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들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깨달으시면 좋겠다 해서 저도 책에 거의 초반부에 그걸 넣거든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로소득을 버는 이유는 네.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본소득이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버는 소득. 그래서 자본소득을 일으키기 위한 투자금을 만들려고 근로소득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김 작가님이 나이가 80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근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겠죠.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불로소득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네. 돈은 필요하니까. 그럼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연금은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그럼 연금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로소득을 벌어서 연금을 미리미리 들어서 나중에 불로소득을 받는 거랑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근로소득을 평생 벌 수는 없거든요. 네. 나중 되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받든지 네. 아니면 내가 미리 뭔가 투자해 놓은 거에서 돈을 빼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그 긴 여정이라고 할까요? 이 인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근로소득도 중요하고 그걸 잘 모으고 불려서 투자를 잘 하고 뭐 연금도 해서 나중에 불로소득을 잘 갖춰 나가는 게 네. 중요한 건데 단순히 근로소득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어떤 회사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로소득만 너무 보다 보니까 네. 진급이나 뭐 승진 이런 것만 생각하시다가 막상 중요한 어떤 투자소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둘 다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쉽지 네.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김 작가가 38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네. 재테크 콘텐츠 다룬 지 벌써 이제 4년 차 정도 되거든요. 네. 2년 차까지도 인터뷰는 이제 투자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근로가 더 가치가 있지. 맞아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3년 차 때부터 그게 이제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네. 거의 이제 깨진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느끼는 거는 네. 야, 나는 맨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듣는데도 참 이게 박힌 게 안 깨졌는데 네. 사람들은 참 더 깨기 힘들겠다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런 게 근데 사람들의 사고에 박혀 있을까요? 사실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따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항상 뭐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설계된 거다 이거죠. 이건 설계도가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자본소득만 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맞죠. 공교육이라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리고 뭐 강력하게 뭐 언론이나 뭐 어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음모론처럼 들리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반인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본소득 이런 게 또 너무 날로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회사원이 되고 싶다. 는 거는 누군가 회사를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회사를 차리는 사람은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회사를 차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려면 그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줘야지만 회사를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사원이 되는 일은 없죠. 왜냐면 그러려면 누군가 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회사를 차리지를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뭐 큰 돈 벌고 싶은 사람은 회사 차렸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또 안기 싫은 분들은 또 회사원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또 투자를 해서 또 잃는 분도 많고 또 돈을 버는 분도 많은 거니까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거는 둘 다 챙겨가면서 하셔야지 너무 하나에 극단적으로 올인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인 거죠. 네. 불련히 말씀해 주신 그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보면 네.
그 본인의 진짜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고 네. 자기 친구 아빠가 이제 부자 아빠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불나님한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그걸 해준 거예요?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의 양아버지죠. 거의 뭐 사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이 존재일지 모르고 있고. 전혀 모르죠. 말도 안 통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는 뭐 차치하고요. 그 사람이 쓴 책대로 살았죠. 네. 책에 있는 내용대로 살았더니 좀 바뀌더라.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약간 양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잘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보는 분들 중에 소수의 분들은 뭐 제 말을 듣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럽지만 또 약간 인생을 바꾸는 경험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네요. 그때 몇 년 전, 뭐, 몇, 10년, 20년 전일 수 있을 얘기인데, 그때는 책으로서, 그때 매체가 책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또 영상으로서, 불란이 같은 분이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비호감도 있다고 했던 게, 제가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 때문에 돈 벌어서 이런 분들 되게 전체적인 맥락을 아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집값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냐, 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지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둘 다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시긴 한데 저는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의 핵심은 남의 것을 빌려 쓴다. 남의 것을 빌려 쓰면 자본주의다. 이거는 이제 사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 써서 그 사람한테 적당하게 그 보상을 주면 그게 투자고요. 그걸 못 줄 걸 알면서도 남의 걸 빌려 쓰면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하는 거는 또 투기일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그리고 어떤 부자가 되는 길은 내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속도가 남들도 같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엔 남의 거를 빌려와서 그걸 합법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에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데 옛날에 제가 삼성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삼성물산 다니셨었죠. 네네.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 사람이 과연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거냐라고 막 그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임직원이 19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럼 19만 명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19만 명의 시간을 내가 빌려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대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분의 부자 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빌려 쓴다는 거는 돈도 빌려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시간을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핵심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남한테 뭐 빌려서 쓰는 게 없고 거꾸로 남한테 뭘 빌려주고 있는 거야. 내 시간이라거나 내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남을 부자 되게 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 되고 있는 속도 대비 남들은 더 빨리 부자가 되니까 이상하게 몇 년씩 지나면 지날수록 돈 문제가 생기고 뭔가 조금 삐그덕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걸 빌려 쓰자. 안심 분란히 말씀드리니까 제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9번째 책을 내거든요. 이번 주제가 이제 돈이에요. 그 돈에서 보통 이제 그걸 뭐 대출이나 레버리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제 핵심 메시지가 남의 것을 빌려야 된다. 내 양아버지가 여기 있었네. 그거예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책을 지금 오늘 썼지만 이 책도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출판사라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과 편집팀과 편집팀, 마케팅팀이 제 얘기를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그런 빌려서 쓰는 게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결국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잘 빌려 쓰고 잘 갚는 게 뭐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자, 투자금 모으기 위해서 과거에 월 수입의 90% 저축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전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럼 뭐 잘하긴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한 70%도 저축 많이 한 걸 텐데 90%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2030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나의 능력을 뭐로 표현하냐면 소비로 표현하거든요. 맞아, 어떤 걸 이렇게 샀다거나 플렉스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나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소비는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뭐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채를 써서 명품을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소득은 사기를 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버는 돈은 뭐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주진 않으니까. 그리고 더 사기를 치기 어려운 거는 저축액이죠. 1년 저축액.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만약에 5천을 저축한다. 그런 사람하고 1년에 1,000을 저축한다. 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능력자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5천을 저축하는 사람이 훨씬 능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돈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뭐 소비를 덜한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저축 1,000을 한 사람을 더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보이기는 훨씬 더 멋있으니까. 차도 좋은 거 탈 거고 옷도 멋있는 거 사니까. 근데 실제로 부자는 5천 저축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삼성 다닐 때도 연봉을 나름 좀 잘 주는 데였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되는 대로 한번 최대로 저축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이때 90%를 저축할 때 물론 힘들었지만 만약에 제가 60% 저축할 때 대비 90% 했으니까 한 30% 저축 더 한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30%가 되게 유용하게 잘 썼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훨씬 더 투자도 못했을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기회도 놓쳤을 그럴 것도 많았을 텐데 그 차이가 결국에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축도 90%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야근도 많이 하면서 커피도 뭐 하루에 7잔씩 마셔가면서 4시간씩 일하면서 아침에 7잔 먹고 시작했어요. 아침에 연속? 아침 7잔 먹고 시작했죠. 너무 졸리니까. 아침부터요? 네. 중간에 다 합쳐서 7잔 출근하면 7잔 먹고 시작했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쨌든 이룬 걸 우린 자수성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전 그렇게 된 것까지는 이제 박수를 당연히 쳐줄 만한데 네. 그로 인해서 그 시절의 정태익이 잃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뭘까요? 거의 다 잃었죠. 사실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사실인 게 그때 건강도 되게 안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의 자존감 이런 것들도 아주 다 무너졌었죠. 왜냐면은 뭐 제가 아까 저축을 90% 했으니까 뭐 능력자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남들은 다 저렇게 막 쓰고 즐겁게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산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뭐 건강 뭐 다 안 좋아졌죠. 대신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통장의 잔고.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되는 게 무조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부자가 되기 싫으신 분들은 부자가 안 돼도 돼요. 왜냐면 부자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 부자 되는 그 길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웠고 많은 걸 잃었는데 대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3보 거고. 좀 후퇴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후퇴를 하긴 했는데 그만큼 용수철처럼 눌렀으니까 튕겨나갔다라고 뭐 좋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그 어찌 보면 젊을 때 가장 20대 때 돈도 막 들어올 때 즐겁게 살 수 있었지만 그거 조금 참고 대신에 30, 40대 때 20대 때 못 누린 걸 좀 누려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모았었던 그럼 거죠. 그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불량채로 돈을 아껴서 아끼는 결국 그거죠. 내가 금수저가 아니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시드 머니를 모아야지. 이걸 가지고 투자 수익률 곱하기 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것만은 잃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돌아봐니 이건 진짜 안 잃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있죠. 하나 있습니다. 김 작가님한테도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뭐지? 결혼. 결혼하셨잖아요. 네. 하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놓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결혼인 것 같아요. 전 일어나겠습니다. 저 41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김 작가님을 떠나서 오케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뭐예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남자 여자를 만날 기회가 사실 없다. 그리고 없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없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만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나의 그걸 받아들여 줄 수 네. 있는.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분들도 김장군님 같은. 있어요.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블라인드라는 앱 거기가 나름 그 직장도 이렇게 그 거기가 인증이 무슨 되잖아요. 소개팅장이 네.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약간 셀소 해가지고 셀프 소개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적어놓으면 막 온대요. 그러면 어느 직장 다니는 누구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소비를 해야지만 연애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소비도 좀 줄이면서 저축도 하면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남녀를 만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만약에 만나서 결혼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거 하나만 좀 잘 챙기셨으면. 한마디로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지 말자. 절대 비혼주의시면은 포기하셔도 당연히 포기가 아니죠. 그거는 어차피 선택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살아보니까 남녀 만나는 기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진짜 나이가 들면 만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나이가 들면 어떠세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 내 눈높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 눈높이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그렇죠. 눈높이는 안 낮아져. 그리고 내 연봉 높아지니까 가식 높아지지. 근데 문제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상대방이 그리 좋아하지 당연히 않을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는 시장이 형성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참 힘들어지는. 네.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아니, 무슨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게 그래서 유일하게 20대, 30대 초반에 놓치면 안 되는 건 저는 이성 어떤 관계 이런 거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자, 그럼 부자가 되려면 또 책에 보험부터 해지해야 한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보험은 없습니다. 실손보험도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시구나. 냉정하죠, 아주. 저도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 없죠. 실손보험 진짜 다 있던데? 저는 없고요. 저는 태아보험도 안 들었었고 그걸 때문에 정말 욕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들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보험 들어도 되는데 보험을 드는 게 과하게 들지 말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근데 대부분 과하게 드세요. 그럼 보험에 과하게 드는 게 뭘까? 뭐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실손보험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뭐 10,000원, 15,000원이니까. 근데 뭐 20-30만 원 뭐 이런 거. 특히 뭐 안보험 뭐 이런 건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연금을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내 소득을 떼서 보험에 넣는 거죠. 그거는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엔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걸 미래에 언젠가에 빼려고 그거를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러면 또 욕을 먹겠지만 보험사들은 뭐 하냐? 그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주식 사고 뭐 건물 짓고 하잖아요. 회사 차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보험사한테 주고 보험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나한테 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투자도 안 할 거고 나는 그냥 평생 뭐 이렇게 즐겁게 살 거야 라는 분들, 그러니까 부자가 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 해지용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도 돈이 없고 막 투자금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보험이에요. 보험이 거의 뭐 소득의 뭐 30%, 뭐 25%, 30%를 내시는데 돈을 모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시라라는 거고요. 저는 실손보험도 안 들었지만 뭐 그게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실손보험 정도는 지금도 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금도 없고 뭐 앞으로도 딱히 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대출 받아서라도 뭐 내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면 또 계속 욕을 먹겠지만 요즘 욕을 많이 드셨나 봐요. 아까부터 욕을 많이 먹긴.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예민하거든요. 근데 보험이라는 것도 결국에 확률 싸움이고 그렇죠. 확률에 거는 거거든요.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에다가 돈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보험은 그래도 이득을 보기보다는 좀 결과적으로 손해이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뭐 실손보험도 보면 상위 10%가 보험료의 60%를 받아가요.
나머지 90%는 거의 못 받아가거든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좀 소수이다. 네. 근데 이제 보험을 얘기하면 보통 야 누가 혜택을 보려고 하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지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돈도 잘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뭐 한 푼이 아쉬운데 이것 떼고 시작하기 하면은 뭐 사실 뭐 저축할 수 있는 게 별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은 좀 최소화로 하셨으면. 불련님 말씀은 만약에 내가 은행에 예금할 바에는 그 은행 주식을 사자. 뭐 이런 은행 주식은 별로. 은행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은행 주식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차라리 저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차라리 진짜 어차피 보험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린벨트 땅을 사는 건 어떨까? 서울 옆에. 라든지. 터질 수 있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아주 노후된 그 구도심에 뭐 완전 무너지기 직전에 반지하 같은 걸 하나 사놓고 그걸 보험료 대신 내는 게 어떨까? 언젠가 또 재개발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자, 책의 투자는 95%가 마인드, 기술이 5%라고 이제 있던데 기술의 중요성을 너무 또 낮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럼 95%가 마인드라면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뭐 옛날 영상부터 보시면은 다 극단적이네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 보험도 들지 말고, 뭐 전세도 살지 말고, 뭐 저축 뭐 80% 90% 하고 뭐 이러라고 해요. 저 부동산 영상 중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최초로 봤는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극단적이라는 느낌은 거부감이거든요. 사람이. 그럼 내가 거부감을 받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내 사고방식이 이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과 좀 다른데? 여행도 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 거부감, 이 사고방식이 결국에 이 마인드거든요. 투자 마인드. 그러니까 이 투자 마인드가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아무리 뭐 기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어디 찝어달라고 하고 뭐 지금 뭐 3,000으로 사면 뭐 돈 벌 거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알려주면요. 사러 가느냐 못 가요. 또 막상 가면 또 못 갑니다. 무섭죠. 가면 또 무섭고 또 이게 진짜 오를까? 뭐 갔더니 진짜 뭐 황량한 동네에 뭐 이거 하나 사라는데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인드라는 게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인드는 약간 뭐 건설로 치면은 기초 공사를 좀 튼튼하게 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건데 95% 저는 97%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은요. 저는 주식 쪽은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어찌 보면은 뭐 한 번 사면 뭐 2년, 뭐 4년 뭐 이렇게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반대로 마인드가 흔들려가지고 막 중간에 팔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기술보다는 마인드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비중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먼저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성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듣고 한 번은 잘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마인드는 바뀌지 않았는데 뭐 어떤 기술만 배워가지고 돈 한두 번 벌어보시면은 그 다음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결국엔. 자, 그러면 마인드 측면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 어떤 것들이 조금 그 개인분들 보셨을 때 좀 느껴지셨고 그거를 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까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의 그러니까 근로소득 땀 흘려 일하는 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긴 얘기로 땀 흘려 버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거면 농부랑 헬스 트레이너가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벌어야지만 진짜는 아니다 이거죠. 그냥 돈 버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 갖춰야 될 게 그거 같아요. 투자라는 거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하면 또 욕먹을 텐데 가장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욕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 욕심을 버리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어서 집을 사러 간다. 그러면 집을 추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거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신축은 또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구축은 또 이게 재건축 되나요? 하면서 또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되는 걸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 되는 건 그 돈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죠. 네. 그러면 뭐 한 30억 가지고 강남 재건축 사시면 되는데 그런 돈은 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투자를 지금 뭔가 하고는 싶은데 장애물이 많다면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그 포기라는 거는 내 마음한테는 약간 리스크로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고서는 첫 발을 못 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적다면 적은 것도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이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낮춘다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거겠죠. 제가 부동산 경매하는 분들 인터뷰해 보니까 너무 크게 한 번에 벌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뭐 1,000만 원 벌든 2,000만 원 벌든 한 사이클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야지 다음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상대평가로 그 수익률을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평가는 이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버는 거지. 남이 뭐 얼마를 벌었고, 뭐 저걸 사면 뭐 얼마를 벌었었는데, 나는 뭐 이거밖에 못 벌었네. 부동산 상대평가 진짜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근데 6억 샀는데 지금 13억 됐더라고요. 맞아요. 자랑 막 자기 주변에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그런 건데, 사실 살 때, 뭔가 첫 발을 뗄 때는 그래,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사는 거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자동차 사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아반떼 사러 갔다가 진짜 G80 보는 것처럼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돈을 더 모았다가 나중에 사야겠다. 지금 금리 인상기니까 한 2년 쉬어야겠다. 뭐 이렇게 계속 뭔가 그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잃는 거고. 그렇죠. 리스크를 감수하자. 그런 걸 감내해야지. 그렇죠. 할 수 있다. 자, 불량님이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부는 부자의 뭐 마인드, 뭐 사고 이런 얘기 들었으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의 기술 얘기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 보면은 서울은 약간 보합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도 뭐 약간 상승이라고 수치상은 뜨지만 뭐 보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뭐 하락과 급등이 막 혼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의 어떤 사이클이랄까? 이게 한 번씩 다 훑고 지나갔어요, 전국을 이미.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지방 소도시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곳들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좀 잠잠한 상황이죠. 잠잠한 상황. 잠잠하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아니 잠잠하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떨어졌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평균의 함정인 거죠. 평균이 제로라는 거는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라는 거지. 모든 지역이 다 안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몇 억씩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됐었는데 지금 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좀 풀리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알아보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당선인이지 뭐 아직 뭐 한 게 없잖아요. 바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감 정도인 거고, 그래서 강남 같은 좀 비싼 동네들은 좀 매물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매물이 있고요.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거두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안 풀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매물을 좀 걷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정책과 아무 상관없는 지역들은 오히려 약간 좀 뭐 거래가 약간씩 돼요. 좀 급매로 좀 깎아주면서 또 거래가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경기 기준에 했을 때 올해 전망은요? 이제 하반기 전망이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상승의 퍼센트까지는 제가 뭐 솔직히 못 맞추겠고, 분위기상 상승이다. 상승이 기울기는 뭐 가파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약간 정도일까요? 그 지금 봤을 때 작년 같은 뭐 그런 대상승기의 수준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래도 뭐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이상의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30년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한 6%, 6.7% 뭐 이렇게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가. 근데 한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5.5에서 6%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평균 정도보다는 오를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요. 지금 보합인 네. 건데. 네, 지금 보합이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대출도 안 해주고 뭐 다 규제가 엄청나게 극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락을 안 하고 보합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으로 갈 거냐, 상승으로 갈 거냐. 저는 이걸 지금 눌러놨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그 대출 양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작년 11월까지는 뭐 7조부터 5조, 4조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가 돼서 1월, 2월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원래라면 평상시라면 당연히 누가 집을 사고 집값이 비싸니까 대출을 더 받으면서 증가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12월부터 갑자기 끊기면서 역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용대출도 다 상환하고. 그 말은 대출 규제가 지금 극심하다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셔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뭐 LTV 좀 풀어주고 뭐 생애 최초 대출 풀어주겠다고 하는 게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뭐 전세 대출도 받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뭐 풀린다고 하니까 풀리면 당연히 상승한다고 보고 특히 뭐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내년 다 서울의 입주량은 뭐 사상 최저 뭐 2만 채, 15,000채 뭐 이 정도로 가장 최저 수준이고 그리고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못 쓰는 물건이죠.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세 계약하신 분이 2000년 8월에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셨고 쓰죠. 2022년 8월부터 이제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나는 2018년도 시세로 3억에 계시면 지금 뭐 6억, 7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돈을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럼 못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올려주더라도 뭐 반전세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시면서 버티셔야 되니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죠. 그럼 이제 나 다시 전세를 가서 또 4년 정도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집을 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어떤 정책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집을 좀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좀 팔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의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리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경기도도 마찬가지일까요? 경기도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그러면 요즘에 전세 월세 시장은 어때요? 전세는 지금 보합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전세도 잘 안 올라요. 네. 근데 월세만 폭등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매매도 보합, 전세도 보합, 월세만 올라가요. 그럼 이 월세와 매매 전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출 유무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매매와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시세는 올라가니까 월세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하락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게 대출을 갑자기 중단한 후폭풍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이제 조만간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월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했었는데 딱 대출 규제 하고 나서 10월부터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인 하나 말고는 지금 없어요. 대출을 중단했다는 요인. 그리고 지금 거래를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아직은 어떤 대출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거. 거기다 6월 1일부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조금 그 뒤로 뭘 사볼까라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지금 섞이면서 잠깐 지금 뭐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결국에 하반기에 가면서 또 어떤 대출을 완화하거나 하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 부동산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종부세 이전에 무주택자인 분들은 살 거면 그 전까지 사는 게 좋다. 네.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그 매매에서 각각을 해서 갑이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정확하게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분당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한 달 전만 해도 금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호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꼭 팔아야 되는 분은 좀 싸게 내놓고 그렇죠. 안 팔아도 되는 분은 뭐 되게 비싸게 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뭐 예를 들어 13억대 아파트라면 거의 1억 차이도 났었어요. 근데 그 금매 1억 싼 물건은 뭐냐면
월세가 1억에 뭐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12억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냥 금매가 아닌 거는 뭐 빈집이거나 아니면 전세가 뭐 높게 있어서 돈이 뭐 몇 억이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혼재돼 있었는데 한 달 지난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매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거래가 좀 되고, 그리고 있던 물건들도 좀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은 다들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지역마다 다르지만 좀 비싼 지역들은 그리고 뭐 그런 지역들이 아마 조만간 언론에서 또 나오고 뭐 그 LTV도 풀어주고 뭐 이러면서 뭐 취임식도 하고 뭐 종부세 얘기도 뭐 완화해주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은 딱 2018년 그 하반기처럼 되지 않을까. 그때가 딱 그랬거든요. 대출 규제 한번 하면서 한번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5월인가 그쯤에 있잖아요. 네네. 5월 새 정부 취임과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정책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뭐 계속 얘기가 바뀌고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해주겠다. 네. 근데 뭐 그게 뭐 떨어지든지 뭐 오르든지 그건 뭐 너가 책임지라는 거고. 그리고 네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막아가지고 못 사게는 안 하고 네 능력이 되면 사게 해주겠다. 다만 뭐 무리하게 사지는 못하게 하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도 나왔는데 원래는 DS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그 대출량의 한도도 좀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고, 다만 LTV 그 집값의 총액의 몇 프로까지는 많이 빌려주겠다. 70%, 80%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연봉이 좀 높은 부부라거나 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과거 대비해서 이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선택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제일 1번이다. 대출 규제부터 가장 즉각적으로 풀 수 있고 당선인도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취임하면서 거의 바로 풀어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아마 저가주택을 사러 가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하반기에는 아마 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막 문제돼서 뭐 집을 뭐 쫓겨나갑니다. 뭐 이런 분들이 기사들도 막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풀지 아직 인수위에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이 지금 전세 3억에 사는 분들이 시세가 7억이 됐는데 여기서 더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마땅치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이사 가시면서 안 되겠다. 뭐 생애 최초 대출 80% 해주니까 그거 받아서 어떻게 집을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래가 풀리고 또 약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우선은 가장 먼저는 대출이죠. 대출 부분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출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자, 서울, 경기 외에 우리나라에 또 5대 강력시 있으니까요.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은요. 올해. 네. 이게 저도 이제 책 쓰면서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초장기적으로는 사실. 초장기적으로는 지방이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 것 같고, 충청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가 다 경기도와 서울 쪽으로 더 계속 오고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절대 인구의 감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마 지방 쪽에서 그게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고령화율이 지방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숫자도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도 안쪽까지 충청도와 수도권 안쪽이 그래도 오래 버틸 지역인 건 맞는데 이건 초장기적인 얘기고요. 그냥 단기적. 초장기는 어느 정도 한 30년 정도 얘기하는 거죠. 30년? 네, 한 30년 정도. 근데 한 10년 정도 안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역 안에서 그 나름대로 광역시들이 또 그 지역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장 도시들이니까 그 지역 안에서 그 권역으로 또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지방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는 수도권으로 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30년 동안 그 뭐 부산에선 전월세로 사시면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한 10년, 15년 정도만 보신다면은 권역 내에서 그래도 좀 좋은 동네로 좀 가 있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5대강력시에서도 근데 가장 이제 올해 안 좋다고 판단되는 대구는 그래도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대구가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분양이 좀 많아져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미분양이 절대적인 숫자가 그럼 옛날에 뭐 2009년 금융위기 때 이때처럼 많으냐? 그건 아니고요. 그때 뭐 한 10,000세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1,000세대, 1,500세대 뭐 이렇게 되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없다 보니까 네. 대구가 지금 유독 좀 돋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절대 수치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도 좀 높아요. 대구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대구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물건들이 너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근데 또 한 4년, 5년 정도로 보면 공급도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거를 할 거긴 해요. 그래서 불안해하다고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보는 분들은 약간 주식하고 다르게 그럼 지금 들어가 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아니고 대구를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는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이어지면은 제가 옛날에 투자 초기 때 겪었던 건데 약간 투매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나와요. 아이씨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 미분양 뭐 많고 뭐 무덤 얘기 나오고 뭐 집값 떨어진다 하면은 급매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요. 네, 그런 건 또 괜찮은 물건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보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세종, 뭐 대전 이런 데들은 세종도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막 가격 막 흔들리고 해가지고 입주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지금 사요? 뭐 그렇게 말하시면 그거는 아닐 수 있는데 보고 계시다 보면은 분위기가 급급매나 급매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사볼 만하죠. 그런 것들. 네. 그러면 불리아님께서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이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기준들은 어떤 것들을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물건이 적은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거를 가장 보는 게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냐를 사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내 집이든 남의 집이어서 전월세를 살든 그렇죠. 어딘가엔 다 꽉 차서 살고 있어요.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죠 뭐. 네. 근데 가격이 왜 오르냐? 그 말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집을 더 사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앞단에 여러 가지가 모여서 심리가 형성돼요. 사겠다는 심리.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겠다는 심리가 안 생기게 하는 요인이 뭐냐?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돼요. 왜냐면 굳이 안 사도 되니까. 전월세가 안 오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산 지가 2년 됐는데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만약에 끝났다고 칠게요. 근데 나는 3억에 살고 있었는데 3억 2천 됐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떠세요? 2천만 원 더 올려주고 살래? 아니면 지금 뭐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집 사러 갈래? 하면은 그냥 2천. 그냥 2천 올려줄게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세가 만약 6억이 됐어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나 그럼 어떻게 3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전세 이자를 내야 돼? 아니면 집을 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안정적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월세 시장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나 월세가 다 눌려 있는 상태이니까 이게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 눌려 있는 게 이제 돌아가면 원상복구가 되면 분명히 마음 급한 분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매수 심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한 50%가 유주택자고 그 유주택자 중에 거의 80% 넘는 분들이 1주택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거의 40% 정도가 1주택자이시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1주택자 집을 샀다는 얘기는 그분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1주택자인 분이 집을 팔아서 무주택으로 가면 제일 좋죠. 서로 스위치를 하면. 그렇죠. 근데 전월세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1주택자 분은 이 집을 팔고 이렇게 시장이 막 과열돼 있는 전월세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갈아타기로 더 좋은 집을 갈 것이냐. 그럼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더 좋은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로 이렇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전월세 시장이 어쨌든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네. 어쨌든 전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네. 이걸 올려줄 것이냐. 그리고 전세를 올려주더라도 금리가 부담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으면 어차피 임차인들도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그럼 사야겠다라는 수요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공급이 별로 없는 곳 그런 곳들은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서울과 수도권도 영향을 미치죠. 근데 방금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네. 금리 인상되면 네. 어쨌든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부담되죠. 네. 네. 금리 인상이 집값에 아예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금리만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건 절대 아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이게 건물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런 거죠. 주택, 특히 아파트 시장은 네. 사치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치. 뭐 내가 이게 필요해서 사는 거지. 네. 뭐 예를 들어 차도 우리가 뭐 아반떼를 타도 충분한데 4인 가족이 굳이 뭐 큰 차를 사는 이유는 그걸 사고 싶어서인 거지. 그렇죠. 뭐 가성비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약간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싶고 이 정도 평수는 살고 싶은 거지. 이게 뭐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안 사요. 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필수제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부담은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살려던 사람이 아예 안 사고 나는 그냥 월세로 가야겠다, 뭐 전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전월세로 가도 네. 전월세 시장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네. 지금 그 2년 전만 해도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1억이면 30만 원씩 쳤어요. 전세가 10억이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증금 없이 하면 300만 원 월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40만 원 치거든요. 그 말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집주인들은. 그리고 제가 옛날에 투자했던 2011년 그때는 6만 원을 쳤어요. 그러니까 60만 원을 쳤어요. 그때는. 1억에 60만 원씩. 그게 저금리에 따라서 같이 3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금리 인상은 임차인들한테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차라리 그러면 집을 산다. 이런 수요로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공급이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 막 빈집이 많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이 부족한 지역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에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부동산 투자는 있나요? 상가 쪽은 좀 조심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아무래도 상가나 뭐 건물이나 어떤 그 월세 수익용.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실거주나 실사용을 하지 않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아무래도 금리에 조금 더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 오른 것 때문에 분개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땅값 오른 거랑 건물값 오른 거 보면은 엄청 더 화가 나실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오른 데가 많거든요. 한 2년 전보다 뭐 2배 이상 올라간 데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훨씬 화가 덜 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파트는 내가 꼭 사야 되는데 네, 맞아요. 꼬마 빌딩은 우리 모두의 꿈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내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가 옵션 값을 올렸어. 나랑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야. 근데 현대차가 41년 동안 롤스로이스 한 번 타봤어. 타보셨어요?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야 역시 돈 많으시 차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가 뭐 차값을 올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현대차가 옵션값 가지고 장난한다?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화나죠. 그런 똑같은 건데 진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쪽은 그러니까 과거에 샀다가 네. 지금 뭔가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사기가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그리고 금리가 어쨌든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불리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네. 이제 보유주택수, 네.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 네. 이분도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4월이죠. 네. 4월 초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랑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네. 무주택자는 사고 여전히 네, 무주택자는 사시고 1주택자는 뭐 갈아타실 수 있으면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들은 조금 바뀐 게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뭘 지켜봐요? 팔지 말고? 그냥 파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그 정책이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모든 거를 다 그 플랜대로 하면 집값 안정이 될 수도 있을 정책인데 예를 들어 정책이 10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뭐 3, 4가지밖에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뭐 나머지 6, 7개는 뭐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약간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는 하는데 그 대상이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더 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무주택자면 집을 사라는 거지. 네. 근데 그 무주택자분들한테 여전히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 왜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많이 오른 지역일 거예요. 그런 동네에 사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지. 지방 소도시에 전세가 하나도 안 오른 데도 있어요. 2년, 3년 동안. 그런데 사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한다는 거는 전세가 이미 올랐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맞춰주든지 이사 가든지 집을 사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중저가 가격대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사는 게 아직까지는 그 수요와 공급이나 여러 가지 심리를 봤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 분들도 이런 거죠. 1주택자 분들은 그냥 몇 년 전에 사놨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1주택자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집에 만족하진 않았고 여기서 나중에 돈 벌어서 옮겨야지라고 했었는데 그 집도 올라버리니까 같이 올라버리니까 옮기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주택자분들 대비해서 뭐 재산이 늘어서 좋아요라고는 하지만 막상 그분들도 옮기려면 옮기지 못하니까 이분들도 막막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1주택자는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는 할 거니까 1주택자 규제하는 정부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능력이 되시는 한에서 조금 더 뭐 상급지로 갈 수 있으면 가 놓으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1주택자를 전부 다 이제 뭐 좀 계속 가는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의 분위기는 계속 가겠네요. 이게 이제 다주택자 얘기들하고 맞물리는데 사실 원래 부동산 투자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달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게 있으니까 한 채를 가지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느니 그 돈을 빼가지고 내가 뭐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다주택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1주택을 하는 게 더 유리했었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것들도 좀 풀려야 되고 종부세도 좀 풀려야 되고 뭐 양도세 같은 것들도 좀 풀려야 되는데 이게 당장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주택, 3주택으로 늘려나가는 게 쉽지는 않고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을까? 그러면 집을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든지 아니면 집을 더 좋은 데로 가든지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으로 가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1주택으로 있으실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싼 집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 하락이 오더라도. 왜냐면 지금은 대세 상승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오른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안 오른 지역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안 오른 지역들도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은 좀 갈아타면서 어떤 호재가 있고 뭐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미래가 좀 있는 곳을 가 있는 것도 괜찮다. 대세적으로 그냥 우리 집도 올랐네 라는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 1주택자분이 지금 무주택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 중엔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싹 정리하고 나는 무주택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지금 집보다 조금 싼 집으로 사서 이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전월세 시장이 또 한 번 또 요동을 치면 그 무주택으로서 전월세 시장에 뛰어드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시면 좀 싼 집 가 있으시고 그렇다가 만약에 진짜 떨어지면 나는 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테니까 그걸 뭐 발판 삼아서 다른 뭐 다시 뭐 상급지로 가시든지 그걸 좀 추천합니다. 아니 그럼 불레님도 요즘에 그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당연히 하라운 혼자도 출연하시잖아요. 저희 채널은 안 오세요. 저희 채널은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나온 적이 없어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 제가 요청을 이렇게 막 해도 네. 제가 너무 상승론자인 걸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저는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 네, 그렇죠. 상승론자는 아니고 이렇게 시장을 봤더니 올라갈 것 같다. 네. 제가 무조건 앞으로 20년간 올라간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방송이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데 채널에 또 사회자로 나갈 때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하락 얘기를 들으시면서 네. 이것 때문에 네. 하락할 수도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100% 항상 하는 건 아닌 거니까. 네네. 뭐 때문에 만약 하락한다면? 이런 거죠. 그 하락이 오는 거에 진짜 본질은요. 다주택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다주택자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물건 때문에 하락이 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좀 약자인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아이러니인데 없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개를 사는 게 다주택자거든요. 뭐 대출도 안 끼고 빈집으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막 전세 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가 뭐 이렇게 요동친다거나 뭐 세금이 막 붙는다거나 하면은 막 팔아 제껴요. 그러니까 급매나 급급매들이 보면 대부분 다 다주택자들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무주택이거나 1주택 갈아타기 분들이 사서 시장의 매물이 플러스 원 됐다가 제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진짜 하락이 오려면 1주택자들이 팔아야 돼요. 1주택자 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물량의 거의 8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이 두려워서 파는 거. 그래야 진정한 하락이 오거든요. 그럼 이 진정한 하락이 언제 왔느냐? IMF랑 금융위기랑 그리고 2012년부터 한 13년 정도에 그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막 무너지는 게 막 느껴지고 막 하락이라는 게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 시기? 그런 시기가 오면은 이제 집을 파시죠. 1주택자 분들도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러면 그런 게 올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거기에 약간 좀 회의적인 게 있어요. 그러게 제 주변에 1주택자 분들은 좀 있는데 1주택자 분들이 집값이 설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최근에 너무 급등했어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30% 빠지면 내가 산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30%나 빠질 정도로 뭐 정말 엄청난 어떤 위기가 오면 뭐 그때 막 던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주식하고 뭐 코인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게 집으로 아예 손에 안 보려고 1주택자 분들이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않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내 집이기도 하고 실거주를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면 앞으로 2, 3년 뒤에 실거주 하러 들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고 팔 때 뭐 돈도 많이 들고. 네, 취득세도 많이 들고 해서 무조건 뭐 샀다 팔았다 뭐 약간 뭐 금리 뭐 1% 차이 때문에 야 지금 팔고 야 3개월 뒤에 사 이런 걸 잘 못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연하게 집값이 무너지는 붕괴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야지 파실 텐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는 잘은 모르겠어요. 당장은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반대로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뭘까? 라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뭐 아시아에 뭐 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뭐 진짜 이제 아니다 뭐 이제 뭐 피난 가야 돼 뭐 이런 느낌이라거나 공포 분위기 형성돼야 아니면 금리가 한 7에서 8% 정도까지 막 올라가서 뭐 한 달 이자를 뭐 2천만 원씩 내야 되고 뭐 1,500 내야 되고 이런 느낌이라면은 뭐 파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공급도 서울 수도권에 뭐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팔고 나면 결국에 무주택 전세 월세로 가셔야 되는데 그쪽 시장도 지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급락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면서 겪어야 될 전월세 그 시장에서의 그거를 감내하고도 갈 만한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해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한 1, 2년 사이에 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거의 11% 올랐고 그 전에도 거의 14%, 15%씩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 2년간 30% 오른 상황에서 이걸 팔 거냐라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강남에 뭐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뭐 종부세가 얼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온다 해서 팔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 뭐 10억에서 15억 사이를 가지고 있으셔도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집이고 우리 가족도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그럼 여기서 전세로 갈 것이냐 이런 거를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불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부동산 집값이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았다면 이게 유튜브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다 일반인 물어봐도 집값 그렇게 오르고 내려갈 수 있지.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 결국에 우상향이다. 이 말을 다르게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말. 맞아요. 이게 있으니까 뭐 공포 분위기라도 아니, 네. 어차피 좀 견디면 돼. 그게 저는 주식도 컸다고 봐요. 동학개미 운동도 컸다고 봐요. 분명 이렇게 한번 급락할 때 그때 뛰어들었다가 돈을 번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2009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서울 집값이 거의 7%에서 8%까지 갑자기 급락합니다. 그러면 평균 8%라는 거는 강남 같은 데는 뭐 15%, 20%도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 20억짜리 4억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공포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회복을 합니다. 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회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IMF 때도 마찬가지고. IMF도 17%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17%가 올라가지고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다가 주식도 갑자기 다시 상승하는 경험들을 하니까 이거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쉽사리 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지만 한 채를 팔았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것도 있으셔서 과거같이 어떤 막 그렇게 급락이 쉽게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을 도전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투자형 부동산 매입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 청약제도를 좀 바꾸겠다. 그래서 60제곱 이하니까 아파트를 치면 25평형. 그거는 추첨제를 60% 정도 하겠다. 추첨제? 네. 그냥 말 그대로 로또 뺑뺑이. 네. 무주택자면 그냥 넣어보면 60% 중에 들어가면 이제 뽑히면 이제 되는 거죠. 60제곱 이하. 그러니까 25평형. 네. 그리고 이제 30평대는 한 30%인가? 20%인가 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0평 넘어가는 40평대는 한 20% 정도 추첨제를 넣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점제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아예 안 됐죠. 청년층이든 30대든 뭐 고소득층. 저 17점 나오더라고요. 저 9점인가? 8점인가 9점인가 그래요. 아예 없어 저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되니까 한번 청약을 기대해 볼까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추첨제가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원래는 가점제였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안 해요. 김 작가님이 17점인데 강남에 뭐 가점제 넣겠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추첨제면요. 다 넣겠네. 넣어볼만 하잖아요. 넣어볼만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라는 게 다시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가점제에서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이제 무조건 넣겠죠. 그러면 또 경쟁률이 또 높아져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또 확률이 또 낮아질 수도 있긴 있어요. 거기다가 어쨌든 금리가 지금은 1년, 2년 전에 청약 받을 때 대비해서 금액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대출 규제도 있고 뭐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뭐 절대적으로 좀 이거 청약을 넣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서 약간 그 수요가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느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약간 혼재는 되지만 근데 이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양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한 2대1 정도면 제가 뭐 하세요 하겠지만 뭐 10대1 뭐 20대1만 돼도 사실 현실적으로 붙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냥 아파트 같은 거에서 사시다가 청약을 노리시는 건 괜찮은데 아예 무주택으로 이렇게 청약이 될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아파트의 그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같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사라는 거죠. 매수를 해서 매수.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네, 거주를 하면은 어쨌든 청약에서는 무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 집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해치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그 안정적으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다는 거. 거기다 청약도 언제든지 넣을 수 있고 청약이 돼도 청약이 어차피 준공까지는 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아파트를 또 팔면 되니까요. 아니, 아파트를 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무주택으로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거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소형, 중형, 대형 평수 어느 게 좀 더 유리한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형 평수가 굉장히 희소해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비싸질 것이다.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그 소형 아파트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그 투자하던 그 논리가 뭐냐면은 2001년 그때부터 2009년, 10년까지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작은 평수를 짓질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막 경제도 막 성장하고 하면서 약간 큰 집을 되게 좋아하면서 30평대를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버블7 해서 노무현 정권 말기 때 막 올랐던 데들은 다 대형 평수였어요. 막 40평, 60평, 70평 이런 것들이 있는 뭐 용인, 일산 이런 데들이 막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대형 평수 인기가 많을 때는 소형이 아예 없었으니까 반대로 소형이 인기가 생길 때 부족한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2012년, 3년 이후부터는 대형을 아예 안 지어요. 거의 40평대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30평대만 짓고 40평대도 뭐 펜트하우스 몇 개 정도만 짓는 수준으로 이제 40평, 50평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오를 것이다 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흐름은 뭔가 맞을 것처럼 논리적인 흐름이. 네, 근데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지역도 있고 안 맞는 지역도 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또 지역을 말해주면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뭐 인천에 60평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가격이면 예를 들어 뭐 서울 안쪽에 들어오면 30평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인천에 60평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서울에 30평을 살 것이냐라는 선택에서 어디를 더 많이 선택을 할 것이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겠죠. 네. 아무래도. 왜냐면은 집을 크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수요보다도 좀 더 좋은 동네, 같은 값이면 좋은 동네 가겠다는 수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은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은 대형이 유리할 거냐? 강남 지역 같은 데들. 그러니까 더 갈 데 없는 데 있잖아요. 어떤 그 권역에서 제일 뭐 제일 좋은 동네. 상급지. 예를 뭐 수성구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들. 예, 그런 데들은 뭐 이미 난 왔고 이미 여기서 우리 애도 커가니까 더 키우자. 이런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고 뭔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다음 동네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마냥 대형 평수가 커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급지에 예를 들면 대형이 있는 분들은 상급지에 이제 중형에 가고 싶은 거고. 그렇죠. 마지막은 상급지의 대형인 거니까. 네네네. 더 이상 여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포에 막 70평대가 막 75억 막 이렇게 막 거래가 되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간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을 키우려는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중급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다음 단계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마냥 평수가 큰 거 이런 거를 좀 원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게 서울 외가 경기도 중심지.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가격대가 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거 조금 좀 애매하네요. 또 경기도 중심지니까. 서울은 또 외곽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지역을 얘기하면 또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 외곽지 쪽 그 서울 동남부 쪽하고 뭐 경기도의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에서 가까운 지역들을 뭐 비교를 해보면 실제 연식하고 평형이 거의 똑같은 거를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격대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가 좀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근데 상승률은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이 둘 중에 뭐가 좋아요? 라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냥 이 수도권 그리고 더 크게는 어떤 이 도로나 이 지하철로 이어져 있는 곳들은 그냥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도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이라고 해서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라고 해서 안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동네, 필요한 동네고 내가 어떤 그 살기 좋은 동네가 경기도면 그냥 경기도 사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외곽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그러면은 거겠죠. 가격이 너무 차이 나요. 가격이 거의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이 이 이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뭐 투자자 하신 분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집값이 불량님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르는 게 급등 막 지난번처럼 그렇게 올 거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분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 영상 올렸고, 하락 얘기 같이 올렸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동시에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야,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시기.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불라님은 이제 어쨌든 방향을 정하셨지만. 네네. 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른 건 많은데 그렇죠. 단기간에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20년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년도부터 한 14, 15년도까지 정말 그 바닥을 막 치면서 막 오히려 하락을 하던 시기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딱 10년 전만 해도 그 시기였단 말이죠. 2012년도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년 전에도 일하는 분들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돈이 뭐 몇천, 1억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분명히 살 수 있었고, 그때는 뭐 집값이 안 오르던 시기니까. 그런 걸 경험했는데, 지금 이 급등이 몇 년간 와버리니까, 야, 이거는 너무 비싸다라고. 그렇죠. 약간 상대 평가랄까? 좀 상대적으로 체감이 좀 더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연평균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작년, 재작년처럼 어떤 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임대차 3법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는 일은 아마 지금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뭐 또 정책이 뭐 하나가 나오지 않는 한. 근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하락을 점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상향했던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 서울 어떤 뭐 그 산자락에 있는 뭐 빌라가 오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아파트를 원하시고 아파트가 오를 거냐를 다 따지실 거란 말이죠. 그럼 아파트라는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집중의 50%도 안 되는 상위 50% 물건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 그거에 공급도 없고, 그리고 연평균 상승세도 어쨌든 급등은 했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 저는 무주택자라면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라고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만 몇 년만 봤을 때는 진짜 급등한 거지만 네. 조금 더 늘려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고작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집 사면은 정말 바보 소리 듣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집을 안 사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조만간 집 사면 바보 소리 듣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경우였지, 이게 다시 그렇게 반복되려면 정말 많은 요건들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한 예로 가장 가까웠던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때부터 2013년까지 계속 하락하던 그 시기는 금융위기라는 게 어쨌든 터졌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이 무너진다라는 거. 그 공포감이 가장 컸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막 팔기 시작했던 거고, IMF가 온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을 서울 주변에 세곡동, 내곡동에 그린벨트 풀어가면서 실제로 분양가를 그때 같이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거에 반값에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반값 아파트를 막 10만 채를 제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리던 분들도 다 공공 분양만 가 있고, 네. 미분양 막 터지고 있고, 마포 뭐 반포 다 미분양 나가는 상황이니까 공포감이 정말 휩쓸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게 가격이 좀 이렇게 내려가고 이랬던 건데, 지금 그 일이 다 같이 겹쳐서 올 것이냐. 딱 하나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데, 네.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올린다고 했고 실제로 올렸잖아요. 네, 그쵸. 근데 미국은 이제 한 번 올렸어요. 그렇죠. 0.25.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에 그 1% 이상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올릴 거를 예상하고 먼저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제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똑같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미국이 올릴 걸 예상해서 먼저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올리긴 올리겠지만 미국과 동등하게 올리진 않을 것이고, 조금씩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조절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 하나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라님이 집을 처음에 살 때 네. 언제 사기 시작을 했어요? 2010년 말에 이제 집 보러 다녔으니까 그때부터니까 벌써 한 12년, 13년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어쨌든 살 때 이제 네. 별로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때는 뭐 집 사면 미쳤다는 얘기 들었었죠. 근데 그때 왜 샀어요? 뭐 그때 저는 이제 그 월세로 계산을 해서 그때 500에 30 정도 나오는데 집값이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수익률로 치면은 6%가 넘었거든요.
한 6% 정도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했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준금리가 2.7, 2.8 뭐 이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을 갔는데 6.5%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 높은 게 6. 몇 %고요. 지금 대부분 대출 받으실 때는 아마 3.8에서 4.초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이 회사원이 가도 6.5를 부르던 시절이었고, 뭐 조금 신용이 안 좋거나 하면 7.8, 뭐 8도 빌리던 시절이야. 1금융권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막 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절대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1% 오르면 엄청나게 부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집을 안 사면 뭘 선택할 것이냐? 전월세인데. 그럼 전월세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1주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속상한 얘기지만 내가 전세를 선택했다는 건 그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동작구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동작에 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잘 사셨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보면 그때 동작을 선택할 때에 절대 가지 않을 동네에 가기도 힘들어요. 가격 차가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저기까지 밀려나야 되나라는 그런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도 절대 전세로 사는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거든요. 전세로만 갈 수 있는 동네는 내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발도 안 들이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전세를 얻으면 좋은 동네 가서 살 수 있고 좋은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다 보니까 마치 여기가 내 동네, 우리 집 같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 이런 어떤 상승기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정말 피부로 와닿죠. 아, 여기가 우리 동네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더 좌절감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게 되게 힘드시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우리 동네를 찾아서 가는 거고 거기 가서도 또 좋은 일 있으실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사는 거 그거에 대한 안정감도 되게 크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집에 대한 내 정확한 눈높이도 좀 찾아야 되는 네,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당장 몇 년 동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하락할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진짜 7, 8%씩 막 나와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때 만약에 대출을 7억 받으면 1년에 이자 한 5천만 원씩 낸다. 그 정도. 원금까지 해서 한 8, 900만 원을 내는 정도? 그럼 못 버티겠죠. 다 못 버티고 무너질 것 같고 아니면 대규모 공급이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외부의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규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패닉이 빠져서 뭐 1주택 대규모 공급은 언제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에서 그 후보 시절에 250만 원 아니었나요? 네, 250만 원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어차피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200만 호를 연장해서 이제 가는 거랑 뭐 민간에서 재건축을 해서 좀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번 임기 안에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죄송스러운 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다. 거기다가 공급이라는 게 당장 대규모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뭐 최소 3년 정도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아니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하락세로 완연하게 꺾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크게 세계는 공급이 엄청나게 그다음에 금리가 엄청나게 아니면 세계 금융위기인데 공급은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임기 내에는 힘든 거고 쉽진 않죠. 나머지 두 개인데 나머지 두 개도 뭐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2018년도를 한번 보시면 아는데 2018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한 0.5% 정도 낮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뭐 채권에서 막 돈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텼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름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뭐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하지만 또 블랙님이 틀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부터 하락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락기가 온다면 하락기가 왔을 때 부동산 투자가 돈 벌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는 이게
장이 딱 떨어지면 네. 물론 개별 종목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네네네. 높거든요. 네. 그렇죠. 부동산 좀 다른가요? 근데 주식도 공매도가 있잖아요. 네.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개인은 뭐 거의- 부동산에서는 경매가 좀 그래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얘기가 틀릴 것이다라고 그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네. 내가 그러면 경매를 좀 공부를 하시라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은 네. 말 그대로 투매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그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서 막 법원 경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락한다는 건. 그렇죠. 그러면 정말 경매 시장에는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패닉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 누가 뭐 경매 같은 걸 누가 사겠어요. 다시 2015년도로 돌아가서 아무도 집 사지 않는 시절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2014년도, 15년도에 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당히 낮게 낙찰이 됩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 안 사니까. 그래서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뭐 공매도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매라는 거를 좀 배워놓고 계시다 보면 경매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연습 삼아서 하시다가 진짜 그렇게 하락이 오면은 한번 뛰어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만약에 진짜 하락은 할 건데 경매가 싫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현금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데로 이제 옮기셔야 되겠지만 부동산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경매를 공부하고 있으면 하락장 때 진짜 큰 돈 버는 게 경매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에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현금과 좀 경매 공부를 지금부터. 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자, 아까 전에 꼬마 빌딩 얘기해 주셨는데 네. 꼬마 빌딩이 이제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장난 아니죠. 네. 저도 요즘에 네. 꼬마 빌딩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은 얘기는 물건이 없다. 네, 물건이 없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뭐 꼬마 빌딩이 좀 많은 사람들의 꿈인 시절도 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그냥 그 꼬마 빌딩도 네. 보니까 그 2017년, 18년도부터 이제 네. 그 주택 규제를 하면서 약간씩 이제 꼬마 빌딩으로 좀 옮겨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맞아요. 저금리를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월세라는 건 뻔히 나오는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을 받아서 7, 80. 집을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못 샀다면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막 더 사러 오는 거예요. 남으니까. 근데 그 사고 나서 금리가 더 내려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가서 0.5까지 막 가버리니까 가격들이 막 2배, 3배 뛴 게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값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저도 뭐 물건들을 많이 봤는데 주인들이 뭐 팔 생각은 별로 없는데 한번 여기까지 네가 살 수 있니? 그러면 한번 사봐. 이 정도로. 확인 테스트. 그래서 그 저기 뭐 송파에도 어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뢰를 하니까 바로 70억을 올려버려요. 아, 원래 얼마짜리 정도였는데? 한 200억 정도인데 뭐 산다고 하니까 바로 70억 올려버리고 막 이런 270억? 네. 200억짜리 270억 올린다고요? 바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간을 보시는 거죠. 270억을 살래? 그러면 300억 또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도산대로 쪽이다, 이쪽 강남 쪽도 보면은 네. 뭐 평당 뭐 2억. 그러니까 그 뭐 상업지도 아닌데 이게 그 어느 정도 비싼 거냐면 한 2, 3년 전보다 한 두세 배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작 2, 3년 만에 한 1년에 한 1.5배씩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보다 훨씬 그렇죠. 특히나 많이 올랐고. 거기는 내 돈도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대출도 뭐 7, 80%를 해주기 때문에 뭐 신축한다 그러면 90%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게 이제 보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올리면 올렸지. 그러면 지금 사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시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인분들은 살 테면 사봐 라고 던지고 그리고 사는 분들은 대출을 또 받아서 사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여러모로 지금 좀 서로 이게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겠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집하고 똑같은 게
어차피 나 지금 2배 올랐기 때문에 네. 2-3배 올랐는데 뭐 월세도 잘 나오고 하니까 계속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사는 분들은 야 이거 못 사겠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월세 수익, 뭐 시세 차익 이런 거를 노리지 마시고 뭐 사옥으로 쓴다거나 뭐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아, 내가 만약에 이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 건물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뭐 사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한다면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데 공실 리스크가 없어지고 하니까. 아니면 뭐 내가 1층은 내가 쓰고 뭐 2, 3, 4층은 뭐 빌려줄까 뭐 이러는 분들은 지금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하시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그럼 꼬마빌딩 혹시 투자 팁 한 개 정도만 더 알려주신다면? 짓는 거 아니고서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짓는 거라면 것도 답이 안 멸시라고 나와요. 다시 짓는 거야? 제가 뭐 팁까지 드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뭐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웬만한 지역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면 무조건 손해를 봐요. 월세 대비 적자예요. 무조건 적자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아니면 안 판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걸 사가지고 적자를 보면서 뭘 기대하는 걸까? 우리도 어쨌든 투자라면 돈을 버는 건데 월세로는 적자가 나요. 근데 투자는 했어요. 근데 돈을 벌 거면 뭐겠어요? 시세 차익이죠.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살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나보다 적자율이 더 커질 것이고 근데 더 비싸게 사줄 것이냐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사옥을 쓴다거나 이런 데가 욕구가 좀 있는 곳들은 그래도 적자 나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단순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얼마 전에 내신 운명을 바꾼 부동산 투자 수업 이 실전편에서는 또 뭐 향후 2, 3년 눈여겨보고 있는 투자처 아주 기술 중에 기술. 이거 뭔데요? 여기 뭐 여러 개를 담긴 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만. 근데 돈이 없으시니까 우선 뭐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GTX-C랑 A가 연장되는 게 있는데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야 그게 언제 되냐 한 20년 걸리겠다 30년 걸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불확실하고 아주 멀리 있으니까 지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이게 현실화가 되면 지금 가격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뭐 평택이나 이런 데를 좀 한번 보시라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런 기술을 바라는 분들은 돈이 많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 중에 가장 그나마 투자할 만한 리스크가 시간의 리스크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그 돈이 적은 분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게 싫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막 엄마 돈 땡겨서 막 이렇게 리스크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기 때는. 그러니까 평택 뭐 이런 데도 괜찮고 인천 쪽 저는 좋게 보거든요. 인천. 근데 인천은 지금 교통 계획도 진짜 많고요. 개발하려는 게 정말 많은데 장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있어요. 집이 정말 낙후돼 있는 동네가 정말 많거든요. 한 블럭이 낙후된 게 아니고 그냥 한 7, 8블럭이 다 낙후돼 있는 동네들도 인천엔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인천이 오래된 도시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동네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인천은 서울의 서쪽에 있으니까 인천의 외곽이면 또 서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천의 외곽은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서울에는 가까우니까. 그런 동네들 중에 되게 낙후된 곳들도 한번 보시면 아직 뭐 빌라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주고도 살 수도 있고 뭐 아파트도 뭐 2, 3천만 원 주고도 살 수도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의 투자 수익률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또 교통 호재 같은 것들도 생기니까 그런 주변으로 한번 공부해서 사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과 인천 우선 주목해보자. 그 자세한 거는 책에. 네, 그렇습니다. 자, 책에 보면 또 오늘의 썸네일 하나 뽑을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애 첫 부동산 투자 3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자극적입니다. 아주. 3천만 원 있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2년 전만 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2년 전에 뭐였는데? 2년 전에는 이 정도면 아파트 다 샀죠. 갭 투자로 막 샀었죠. 1년 전만 해도 살만했어요. 지방에 가면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도 3천만 원으로 아파트 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3천만 원 정도면
뭐 신용대출 막 이런 돈을 막 끌어다가 작년에 할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좀 비싼 값에 사시든지 아니면은 완전 낙후되고 완전 낡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미정인 그런 물건을 지금 선점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를 하는 게 그나마 낫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당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길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길게 버틸 수 있는 분은 하시라는 길게 버틸 수 있으려면 내가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길게 버틸 수 있는데 네. 이 3천원 자체가 네. 내가 지금 시드가 굉장히 작다는 건데 네. 그거를 찾아서 네. 길게 버티라니. 한 20년 버텨요. 그래서 어떡해. 될지 안 될지 몰라. 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기회가 닫히고 문이 적어지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은 작년에 3천만 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려면 아까 같은 재개발 이런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경매 쪽으로 빠지는 것도 괜찮다. 경매는 어쨌든 시세가 안 올라가도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이거만큼만 팔아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갭 투자라든지 뭐 일반 매매는 다 제값 주고 사서 비싸지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사야 돼요. 그러면 고르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좋은 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경매는 어쨌든 뭐 시세가 안 올라도 그냥 조금 싸게 사서 제값에 팔고 나와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해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경매 오늘 굉장히 추천해 주시는데 네. 경매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뭐 책이 있을까요? 요 책 보면 좋겠지만. 뭐 여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뭐 다뤄가지고 근데 경매는 이건 있어요. 경매는 책 가지고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경매를 배운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경매는 더 이 심적인 고통이 좀 크니까. 그죠. 특히 이제 누구 만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뭐 고소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일들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적으니까 지금의 돈이 적으신 분들은 한번 그 내 깡을 좀 키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경매를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데 누구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경매에 맞는 사람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뭐 오프라인에 강좌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뭐 그런 들으면서 좀 거기에서 커뮤니티 이제 어쨌든 서로 알아가면서 네, 그런 것도 좋고 네. 뭐 혼자 독학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이 적기 때문에 기회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문이 많이 닫혔으니까. 그런 거는 경매 쪽이 그나마 낫고 지금부터 경매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 어쨌든 하락기가 오긴 올 거거든요. 오긴 오죠. 지금 윤석열 정부 그 인수위에서 하는 대로 만약에 공급을 계속 이렇게 하고 네. 민간 재건축도 계속 풀고 하면은 오게 됩니다. 무조건 안정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적은 돈이라도 불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경매를 한번 배워보면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자들은 그러면 네. 좀 어떤 부동산 및 재테크하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부자분들도 이제 주변에 많이 생기셨을 것 네.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자분들은 되게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과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하고 이제 앞으로 사야 되는 분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냐? 뭐 물건 떠넘기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도 없는 분들, 아예 무주택인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라는 개념인 거지. 절대 지금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많이 버셨겠지만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현금으로 또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많아졌어요. 확실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쨌든 느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부자분들이든 아직 뭐 집이 없는 분들이든 무리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들도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전세도 많이 끼고 대출 많이 낀 분들은 조금씩 정리하면서 좀 안정화를 갖추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작년, 재작년처럼 막 15%씩, 20%씩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아니고요. 다만 상승세가 아직은 조금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살 분들은 사시라는 거고 안 샀을 때 전월세 시장에서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뭐 돈 끌어다가 투자하면 엄청 좋아집니다. 뭐 부자 됩니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좀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표지에 있는 메인 카피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이게 영상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부일라님의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영상 중 하나였는데 네네. 그 영상 몇 년도쯤에 올렸죠? 2017년 1월인가? 2월인가? 네. 뭐 그쯤에 올렸을 거예요. 사실 그 영상이 이제 앞에 절대로라는 멘트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을 보고 집을 샀는데 만약에 하락기가 왔으면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영상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 이후로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부일라님이 영상을 보고 거기서 뭔가 모티브를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다시 감사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아직 여전히 무주택이신 사회초년생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조언이라든가 그다음에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나는 이거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이제 지금 벌써 30대 이제 초반인가요? 저 40. 지금 딱 네, 좀 많습니다. 83년생이군요. 네네네. 82년생이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늦은 걸 인정하자. 늦은 걸 인정하자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20대 분들은 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상승기가 와버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게 막 허탈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상승기 때 잘 저 때문에 뭐 집을 사서 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늦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2017년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서 마치 2017년에 처음 시작한 사람만큼 부자가 되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남들이 하는 거 정도는 나도 하고 있어줘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아예 무주택을 가는 거는 남들이 하는 만큼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지만 상승을 한 번 더 하면 이제는 더 못 사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사면서 그냥 같이 따라가자. 그러면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부자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적으신 분들은 반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서 잃어봐야 얼마나 잃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5,300만 원짜리 아파트 사면서 이게 20% 빠지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넣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지금 돈이 적은 분들은 작은 거 사서 그냥 최소한은 하고 가능하면 뭐 주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또 하락이 오겠죠. 그럼 그때까지 뭐 욜로로 사시라는 게 아니고 또 돈을 또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많이 모았다가 그런 하락기가 오면은 분명히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또 이러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그래도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내가 어떻게 집을 사냐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번 기회는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뭐냐면 집값은 하락합니다. 근데 그 2013년, 14년, 15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하락기가 오면 전세가 급등해요. 그래서 2013년, 14년도에 전세가 폭발해가지고 집이 없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갭이 완전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뭐 강남도 뭐 1억이면 뭐 집 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모아놓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붙는 기간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 못 사겠죠. 왜? 무서우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손 놓고 폭락하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장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시면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좀 보면은 나중에 그런 갭이 딱 붙는 시기가 올 때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지금 어차피 못 사니까 뭐 돈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그때 가면 또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작은 거나마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집값이 폭락하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정작 폭락장이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또 못합니다. 오늘 이제 부일라님과 함께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이것만 딱 더 드리고 끝내볼게요. 부일라님은 이제 돈이 많지 않은 시절이 있으면서 지금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유튜브를 하시면서도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더 만나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뭔가 DNA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면. 이게 약간 좀 뭔가 구분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이 길이 될 길인지 안 될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끝에 잃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자기가 이렇게 뭘 하나를 할 때 포기 안 하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근데 마침 또 그게 되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유튜브 한 지 이제 6년 됐지만 6년.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됐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유튜브로 돈을 얼마 벌었지? 하고 보니까 첫 해 보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 막 15만 원? 막 이렇게 벌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도 막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또 운때가 맞아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믿고 가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중간에 뭐 포기하고 아닌 것 같아 하고 딴 데 갔다가 또 잃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능한 한 되는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이 맞다 싶으면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언젠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돈이 안 되는 시절을 버텨야 된다. 근데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으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좀 다른 적도 플랜 B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해보고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접어야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시면 안 돼요 또.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